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서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아온 제 이야기를 익명으로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과 외부에서의 압박으로 인해 결혼 생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형제 중에 하나의 여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귀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형과의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남자 아이들이 우월시되고 여자들이 무시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냉담한 존재였습니다. 가족들마다 따로 식사를 하고 엄마는 오빠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오빠는 엄마 입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했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게 대해 오빠보다 좋은 대우를 했더라면 어머니와 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노력하셨다면서도 제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소중히 보살펴주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셨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자식이지만 어머니의 노력이 결국 제게 생을 줬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며 그것을 감안하며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래서인지 처음부터 제게 정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엄마에게는 제 존재가 귀찮은 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려는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쓸모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마에게 자식이란 나중에 제삿밥 챙겨줄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뭐 하나 제대로 가져본 적 없었고 예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집안 사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돈 때문만은 아닌 듯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오빠 몫은 늘 빠짐없이 챙기시던 엄마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자라면서 집안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하면서 저는 조금씩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빚도 없고 아버지도 사정이 좋아지셨다고 했으니 나도 다른 집 애들처럼 생일 파티도 하고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나아진 뒤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형편 탓이라고 했으면 저도 덜 서러웠을 텐데. 심지어 제 생일을 제대로 기억해주는 식구도 없었으니 더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생일을 못 챙기는 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제 생일 때마다 엄마가 저주하듯 뱉은 말 때문이었어요.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네가 태어나면서 모자란 게 있다고 생일을 챙기려면 고생해서 너 나의 내가 누려야지. 당신의 생일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맡겨야 하는 시간에 그를 신경 써봐. 그의 가정에는 못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그런 못생긴 집을 고르게 됐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내 형이 밥과 같은 것처럼 생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 않잖아? 아무런 생각 없이 나 진보비를 위해 힘든 길을 따라왔는데 배 불려서 왔는데 너 때문에 고생하는 나는 무슨 고생인지. 결국 내가 태어난 것부터 문제야? 너가 없었으면 우리 진보비를 더 잘 챙겼을 텐데 엄마는 나를 태어낸 것도 싫어하는 듯하다. 제 생일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고 나 없었으면 형에게 더 신경 썼을 거라고 말이야. 정말로 그 정도의 애정을 받았으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갓난아기 때도 대신할 오빠가 없었고 나를 알아준 게 없었던 엄마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니 내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상처받았다. 그런 상처를 숨길 수 없어서 내가 주저앉는 기분이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족과 점점 멀어져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공부에만 신경 썼으니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엄마는 나를 미워했고 오빠는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실력을 보여주면서 저 혼자가 되었고 자존심도 심해지고 무겁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자존감은 집에서 형성되고 기르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랑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 없었겠죠. 나이가 들수록 속은 더욱 부패해갔지만 다행히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미움과 모욕을 자주 받아서 밖으로 웃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는데 웃는 얼굴엔 침을 뱉지 않는다고 하니까 웃고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들에게 호구로 여겨지고 조롱을 당하는데 제 자신도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싫어했지만 오랫동안 쌓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전과 달리 이야기를 하려면 익명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일이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친구 하나 없이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 생활도 버거웠어요. 어두운 성격 탓에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느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없어서 알고 지내는 사람도 몇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정도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학에서는 거의 혼자 수업을 들었어요. 가끔 조별 과제를 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제 사정을 알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섞여들지도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저에게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못 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사실 저도 평소에 소개팅하고 미팅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학에 진학하고 제가 용기를 내고 노력한 덕분에 인간관계에 조금 진전이 있었지만 겨우 인사만 하고 다니는 인맥뿐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근만으로 시작된 만남으로 나의 첫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소극적인 나는 결코 그에게 먼저 다가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남자의 관심 덕분에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소소한 음악 취향과 영화 취향, 심지어 좋아하는 계절까지 공유하며 나는 그가 내 운명의 상대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더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이러한 것 같았다.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잠시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대학생으로서 첫 번째 남자친구를 사귄 것은 부끄러웠지만 그는 내가 그래서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순수하고 착해서 좋다고 생각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촌스럽고 이상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지만 남자친구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이러한 대우는 나에게는 처음이었기에 내가 그에 더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군대에 가는 남자친구를 위해 2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보내주며 학교에 복학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그를 위해 과제를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니코가 죽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챙기냐며 나무라더라도 그때는 제가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애교가 많은 편도 아닌데 남자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며 그의 편이 되었던 이유는 그게 제게 남자친구의 여자친구로서 할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살면서 어느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시절 처음 만나서 취업하고 일하며 몇 년을 함께 해온 우리는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은 이미 확정된 사실 같았어요. 우리 둘 다 30에 다다랐고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큰 싸움 없이 사랑을 이어온 우리는 결혼을 통해 더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고 나는 결혼을 속히 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집에 외로움을 느꼈던 저를 챙겨주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였고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밝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결혼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오빠가 결혼을 먼저 하길 원했거든요.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는 엄마 때문에 제가 오빠보다 먼저 시집을 가는 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제게 5살이나 많아서 당연히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빠는 30이 넘도록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기에 오빠가 먼저 결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집안이 어려워졌고 결혼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되고 오빠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새언니는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오빠가 파혼을 당하기를 바랐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천덕꾸덕이 취급받는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나도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오빠가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며 애써 모른 척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결국 오빠는 별일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는 다음 제 차례가 곧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가 결혼할 때 유산 대신 제 몫을 분리해 주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엄마 오빠도 결혼했고 이젠 나도 30이 넘었으니까 조금씩 결혼하려 해요. 결혼해. 너도 결혼할 때 디스팅 해야지. 근데 뭐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집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유산 대신 주신다고. 그거 어떻게 해주시나 해서요. 아무래도 시댁에는 여유가 없어서 집을 못 태울 형편이거든요. 뭐, 유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엄마가 두는 18억에 뜨고 있는데 어디서 유산이야? 나 돈 없어. 그리고 집은 남자가 해야지. 무슨 집을 해달래? 삐쳤어. 그딴 집에 시집 가면 차라리 혼자 늙어 죽든가 하라고. 분명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었고 오빠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들과 딸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결혼하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못 태울 놈한테 시집은 뭐 하러 가냐며 제가 누구랑 결혼을 하던 말던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집 가면 자주 못 볼 텐데 얼마 안 남은 때까지 그렇게 매정하신 엄마를 보니 저는 수십 년 묵은 서러움이 다시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저는 더 말도 못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친정에서 도움 하나 받지 못하게 됐고 미리 유산을 받아 집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제 말을 믿고 있던 남자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미안해. 아무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못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어쩌지.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우리 둘이 모아둔 돈 다 해봐야 원룸 전세값도 안 될 텐데 나는 월세도 괜찮고 원룸도 좋아. 원래 신혼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고생을 하자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안 돼. 그래도 얼마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나 몰라라 하시겠어. 제가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는 남친은 아쉬운 마음에 끝까지 도움을 구해보길 바랬지만 엄마 성격을 아는 저른 방법이 없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가 끝낸 남자친구와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집은 남자가 해야지. 무슨 집을 해달래? 삐쳤어. 그딴 집에 시집 가면 차라리 혼자 늙어 죽든가 하라고. 분명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일이었고 오빠도 결혼할 때 집 한 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들과 딸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결혼하는데 한 푼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정말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탓할 수 없었어요. 호의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여의치 못한 상황에 제가 집을 해가기로 결심한 건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가 못 해온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테지요. 제가 기대를 부족하게 했다가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고 엄마께서 끝까지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오매불망하게 기다렸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노력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낡은 빌라 전세를 구해 신혼살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전세를 구하는데 돈을 다 쓰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포기해야 했고 아쉽게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연애할 때만큼 다정하고 배려해주던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자 달라졌어요.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집 문제로 다판이 있었던 후로 남편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사치하지 않고 알뜰한 것을 현모양처럼 좋아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제가 멋 부릴 줄도 모르고 궁상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좋다던 남편이 그렇게 변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결혼 후 드러난 저희 친정일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친정에서 엄마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며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엄마가 제 남편까지 무시하니 남편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설마 엄마가 사위까지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명절이랍시고 엄마 생신이랍시고 남편을 데리고 집에 가서 엄마를 챙겼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저와 남편을 뭐라도 얻으려고 온 구걸꾼 취급을 하더라니요. 사실 엄마가 사위만 미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대로 엄마는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마저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아휴, 그나마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 덕이라도 볼까 싶었는데 나는 며느리 복도 없고 사위병도 없고 정말 치질이 궁상인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이유는 다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고만고만한 대학을 나와서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 형편도 나쁘다고 무시를 받았지만 며느리는 사위와는 달리 너무 잘나서 싫어하셨거든요. 엄마는 아들보다 잘나는 며느리가 싫으신 건지 새언니를 괴롭히곤 해요. 제가 오빠랑 새언니랑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서 시집살이를 어느 정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제 앞에서 새언니를 욕하는 것만 들어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빠가 와이프를 챙기는지 엄마 앞에서 새언니 편을 들었는데 엄마는 그 일에 더 미워하셨어요. 사비는 부족해서 무시하고 며느리는 잘나서 믿고 그러한 이유로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여도 기분 좋은 일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친정에 가려는데 저 혼자 가라며 발길을 끊었고 그렇게 되자 엄마는 더 화를 냈어요. 아이고, 잘한다. 능력 없는 남편 데리고 살면서 사위 노릇도 못 시켜 모자란 놈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런 대사도 했어요. 신랑이 결혼을 해도 이런 놈이랑 있으니 우울해. 처가를 등지어 너도 결혼을 해도 하필 그런 놈이랑 하니. 이런 속담에도 속을 긁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느 날은 제 잘못도 아닌 일로 저한테 화가 돌아오더라고요. 오빠네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사실 새언니가 2년 동안 참아낸 게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오빠도 새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똑똑한 새언니는 단번에 끝냈어요. 결국 제 오빠가 이혼을 한 것은 엄마의 탓이라고 난리를 쳤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제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집안의 모든 나쁜 일이 내 책임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서 나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정에서만 잘 지내려 했지만 실제로는 새언니와 같은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친정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의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했고 남편은 갑자기 우리가 돈을 모아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전세료와 월세가 모두 상승했지만 우리 돈으로 더 나은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남편은 돈을 모아 집을 사기까지 시댁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어요. 전세 대출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저희 돈을 아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설득했죠.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기가 편할 것 같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말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제게 화를 내고 냉대하는 모습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죠. 몸에 대두드러기가 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음식을 먹으면 토할 뿐만 아니라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미 아프고 아팠던 저는 그것이 시댁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나를 남편이랑의 문제 때문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하는 시어머니 일 다 해주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낳아 앞으로는 자신에겐 볼 상상이지만 남토는 모임에 더욱 냉정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식호에 아래 들어가기로 하는 것은 남편 때문을 만해 대임 신고 빌어남을 되었는데 상은하게 제막지만 남를 다시 사람아이가 되어 이어가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다 중 내 곁이 스탑하고 팠습니다. 그때는 말도 않고 모인에 들어와 좀 있다. 이시 먹이고 식사할 때는 시어년이여고만 이야기를 하고 시어노니 한알고아지점도 일대전도 만들고 아니고 반하여 먼저습니다. 즉한 시할 제가에서는 그러면 쉬지 받았습니다. 그란 말에 남다 방치.
기민이 모이더 더 그러면를 저야진치 더 그러준 태도멀 부생을 신한셔하리 있으거이 조에 눌바져서 나이 이겨내고들 깎히셉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던 상황에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회사에서 쓰러진 뒤 결국 휴직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자신이 그 모습이 된 것을 남편과 시어머니 탓으로 생각하고 이혼을 해야 했지만 우리 오빠와는 달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갈 곳이 없어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여 몇 달 휴직을 하게 된 것이 최선이었고 몸이 회복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시어머니는 이전에는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무시하지 않아도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제 입는 것부터 아까워하며 간섭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괴롭혀져도 자신은 한 그릇의 밥도 즐기지 않았고 같은 정도의 음식을 먹어서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도였으니까 게다가 저도 시대가 어녀 살면서 객식구라니 뭐 식충이라니 괜한 소리 듣기 싫어서 회사 쉬는 동안에도 제 돈으로 생활비 충당해서 어머니 돈 축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파서 쉬는 며느리가 안쓰럽지도 않으신 건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 좋습니다. 결국 아파서 쉬려 했던 저는 집에 있으면서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 모를 두통에 소화불량에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언젠가부터 자꾸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히 더 먹는 것도 특별히 없었는데 보기 좋던 5호 사이즈였던 저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66 사이즈가 됐습니다. 보통이라면 갑자기 살이 찐 가족의 건강을 걱정해야 맞겠지만 그런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죠. 너는 젊은 애가 자기 관리라는 것도 안 하니 뭘 처먹고 이렇게 살이 쪘어? 하기사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뒹굴어서 그렇게 했지. 우리 아들은 저런 건 먹여 살리겠다고 매일 회사 나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처녀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네. 너 더 살찌면 우리 아들만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안 되겠어요. 앞으로는 너를 도와서 살 빼게 해주지. 뚱뚱한 사람들은 굶어야지 살이 빠지잖아. 몇 일 굶으면 어떻게든 살이 빠질 거야. 제가 정말 무슨 음식을 먹어서 살이 쪘는지 나도 알기 시작했으면 제가 다이어트하고 관리를 했을 거야. 하지만 과자도 잘 안 먹는데 왜 갑자기 살이 찼을까? 나도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엄마는 굶으면 빠진다고 말하시니까 억지로 안 먹게 했던 거야.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해? 하시는 엄마의 말씀에 나도 몇 일은 그대로 따랐어.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밥을 안 주실 줄은 몰랐어. 당연히 기력이 떨어져서 백가죽처럼 등에 붙어 있었고 밥을 먹으려 했는데 그러자 엄마가 나타나서 밥을 못 먹게 수저를 빼앗으려고 했어. 나 밥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상을 차려놨어? 엄마, 벌써 3일 동안 굶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제 이제 더 버티기 힘들어요. 밥을 먹을게요. 되긴 뭐가 돼? 겨우 3일 갖고 살이 빠지냐. 하려면 일주일은 해야지. 이거 봐요. 내가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을 생각만 하지 마세요. 혹시 몰래 먹은 거 보이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요. 알겠어요. 이미 3일 동안 굶어서 기력이 없던 나는 독특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혼자 시어머니를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서도 도움을 바라고 싶었지만 자신의 비만한 외모를 싫어해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서 살이나 빼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이나 시모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저는 혼자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게 되었어요. 결국 단식으로 일주일 만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야기한 건 시어머니였지만 그녀가 직접 구급차를 부르신 것 같아요. 의식을 잃었던 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깨어나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놓친 건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깨울 때 사이드에 계셨지요. 내가 자업자득 상태에서 어서 옷을 입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진료비도 더 비쌀 것이라고 걱정하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면서 낮에 쓰러지면 좀 더 쉽지 어째서 밤에 곤란한지 그녀가 항의했지요. 어떻든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얼마만큼 낯이 반복이 되지 않는 여인이 무척 큰 동안은 남편에게 전화하셨죠. 너는 내 아들을 왜 찾지? 얼마나 바쁜 사람이라고 대단한 일이라고 오라고 하겠냐? 목소리만 크지 먹을 것도 없어 밖에서 먹고 올라 그랬다. 아이고, 집에서 놀고 있는 네 가지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 병원까지 데려오고 말이다. 참된 잘못짓이다. 벌써 밤늦게까지 된 시간이나 남편이 제 곁에 없는 것을 보며 예상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병원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나서 시어머니는 아들 저녁을 챙겨줄 며느리가 없어서 남편에게 외식을 권하더라고 하셨다. 나는 내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오래도록 굶겨온 분 때문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아들에게 걱정이었다. 그 시어머니나 남편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긴장되고 서러웠다. 하지만 그곳에서 울면 다시 욕을 먹을까봐 참았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픈지도 몰랐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의 곁에서 방귀를 뀌고 있었다. 돈도 벌지 못하는 여자가 파축내는 걸 절대로 호의하지 않고 병원비를 미리 축내고 있었어. 팔자가 상팔자지. 너처럼 살면 몇 번이 없을 것 같다. 아프신 분 누구인지 어머니는 병원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말건 상관없이 막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막말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더 이상 화내거나 슬퍼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병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퇴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란스러운 어머니가 두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소리를 질렸다고 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아픈 환자한테 무슨 소리 하세요? 처음에는 누워있는 건물을 잘못 알아봤는데 하얀 가운과 목소리만으로는 젊은 여성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남의 일에 화를 내주셔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제게 응급실에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고 없이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뭐가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말하는데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여기 환자 있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나 참, 얘가 무슨 환자예요? 예, 아픈 거 다 꾀병이에요. 내가 다이어트 하라고 밥 좀 안 먹였더니 시위한다고 이러는 거라고. 예, 밥을 굶겼다고요. 얼마나요? 한 일주일 굶었을 거야. 그 정도 굶었으면 남들은 못해도 2kg는 순삭시킬 것 같은데요. 그녀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을 돌보기만 하면 되는데 집안일에 왜 간섭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내가 스스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리는 거였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로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프기는 했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게 되자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고 나쁜 시어머니를 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이 다름이 아닌 우리 올케 언니였습니다. 사실 새언니는 우리 오빠에게는 아주 소중한 의사 선생님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여기 어떻게 계신 거죠? 아가씨, 이렇게 대접받으며 살아왔어요. 계속 시골에서 잘 다뤄주신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장 집을 나가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더욱 그랬지만 오빠와 새언니와 함께 있어서 오히려 치정에서보다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무슨 일인지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몸을 참고 참다가도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집을 떠나세요. 이혼하고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닐 때도 새언니가 저를 보며 걱정을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지금 이야기 펜을 들다가 날 때리셨어요. 저 당신을 고소할 줄 알아요. 고소하려면 하세요. 우리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한 분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다가 고소당하고 징역을 선고받으셨어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몇 달 살지 못해도 그 나이에 감옥 생활이 더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의사가 명찰을 달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요.
뭐예요? 위협당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의사 명찰을 달고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인가요? 여기서 더 시끄럽게 하면 저 정말 위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사실 새언니와 저는 친하지도 않았어요. 친정에서 만날 때도 엄마의 꾸중을 피해 일찍 돌아왔고 오빠와도 친하지 못해서 새언니와 딱히 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보다도 이혼하고 남아서 볼 일 없는 새언니가 제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예전의 언니를 붙잡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저를 달래주던 새언니는 어떻게 하나하나 나를 퇴원시키려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의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아가씨의 상태는 심각해요. 모든 지표가 고위험군이고 부종과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지수도 엄청 높아요. 당장 다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몸이 부은 것도 모두 몸이 안 좋아서 그러한 것인데 이 정도 상태까지 참아온 것은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시집살을 참은 거예요.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그런지요? 나와 언니와는 다르잖아요. 새언니는 잘 나가는 의사의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남편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언니와 오빠 이혼 후에 엄마한테 욕먹고 친정과도 겨우 연락한 상태인데 시댁까지 끊어내면 어떡하죠? 그리고 나에게는 남편밖에 없어요. 와이프가 쓰러져도 오지 않는 그런 남편이에요. 나도 이혼녀라는 말로는 처한다 할 만큼의 상황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신혼 때도 그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놈이 시댁살이 시켜가면서 방치했는데 그런 남편과 계속 살고 싶어요. 차라리 없을 때 이혼해버리자. 제게 있어서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도 일찍 떠나셨고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 필요하면 제가 도와줄 테니 더 이상 당하지 말아요. 결국 저는 옳게 언니의 말대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동안은 친정과도 인연을 끊고 남편과 시댁이 제 유일했던 우정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한한 짓을 했는지 알겠다.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 가스라이팅인 줄도 몰랐는데 가족이니까 편이니까 생각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계속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 남편은 소송이 뭐냐며 비웃었지만 그때 새언니가 도움 준 변호사로 인해 쉽게 이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아프고 병들어 회사 생활을 못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고 그 증거가 되어줬다. 새언니도 증언을 하며 나를 도와줬다. 당신을 돕을 수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심각한 시댁살이와 고부 갈등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남편과의 인연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뜯어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돈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기고 이긴 것이 가장 값졌어요. 더 기쁜 소식은 친정으로부터 유산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오빠에게 얻어줬다는 사실을 새언니에게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게 줄 돈이 없었어요. 엄마가 자식으로서 오빠만큼의 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지만 같은 자식인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오빠에게만 사랑을 보낸 모양이었죠. 그래서 유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제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 새언니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회사 생활도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이혼 후의 고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유산 덕분에 집도 있고 새언니가 최고로 신경 써주는 친부처럼 살며 많이 행복해요. 피곤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정말 감사해요. 기쁠 때와 슬플 때, 그리고 시련을 겪을 때까지 여럿이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새언니에게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영원히 감사하고 온종일 기쁨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